1619년 11월 독일 울름 근처의 작은 마을.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고 있었고 군대 막사 근처의 작은 방에서 저는 난로 옆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23살의 데카르트, 바로 저였죠. 난로의 불빛이 벽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밖에서는 술 취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고 말발굽 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두드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촛불 하나를 켜놓은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서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자꾸 올라왔거든요. 불안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공허함이었을까? 저는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밤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밤. 별다른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이 두렵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밤 말입니다.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나서 혹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밤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그날 밤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 저는 거센 바람에 휘청이며 걷고 있었어요. 몸이 제대로 서 있질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한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것 같았죠. 저는 교회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여서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불꽃이 튀었죠.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나는 건지 밖에서 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꿈은 조금 달랐어요. 책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2권의 책. 하나는 사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집이었어요. 저는 그 시집을 펼쳤고 나는 어떤 삶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촛불 아래에서 반짝였고 저는 그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나는 어떤 삶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잠에서 깬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난로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 느꼈다고 해야겠죠.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것, 믿어온 것, 당연하다고 여겨온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 확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지식, 책에서 읽은 이론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진리들. 그 모든 것이 정말 확실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의심한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단 하나라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찾고 싶었거든요. 저는 데카르트입니다. 1596년 프랑스 투렌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떠돌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말이에요. 은퇴 후에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신 분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시는 분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며 걱정에 사로잡히시는 분들께요. 저는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과 외로움, 의심과 두려움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감정들과 평생을 함께 살았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불안과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를 찾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그 꿈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저는 자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죠. 기침이 멎지 않았고 열이 자주 났으며 숨쉬기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프랑스 투렌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제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뭔가 불완전한 느낌을 안고 살았어요. 마치 제 안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와 유모가 저를 키웠는데 그분들은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성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린 시절 혹은 지금 건강 때문에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병원 가보셨어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시선 말입니다. 걱정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돌봐야 할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씁쓸함도 함께 느껴지는 그 시선이요.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저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침대에서 더 쉴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라 플레슈 예수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죠. 그 시간, 저는 그냥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아주 많이요. 천장의 나무 무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는 정말 저기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눈이 만들어낸 환영일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빛은 정말 따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따뜻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학생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저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행복한 척하는 걸까?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아이. 질문만 잔뜩 하고 선생님의 대답에도 하지만 그게 정말 확실한가요? 라고 되묻는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제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혹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만들었어요. 청년이 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했지만 마음도 약했어요. 세상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으며 미래가 두려웠죠.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더욱 간절하게 확실한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생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를 방법적 회의, 즉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심하는 태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난로 옆에서 3번의 꿈을 꾼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데카르트,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확실하다고 믿어왔는가? 그리고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감각을 의심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확실한가? 저는 생각했어요. 멀리서 보면 둥근 탑이 가까이 가면 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신기루가 보이죠. 열이 날 때는 차가운 물도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경을 쓰고 보던 세상과 안경을 벗고 본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요.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과 후에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해석해낸 세상일까요? 그 다음엔 지식을 의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책에서 읽은 것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 이 모든 것이 정말 확실한가? 저는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도 나중에 틀렸다고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더 깊이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수학도 의심했어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악한 영이 있어서 제가 계산할 때마다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4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5인데 그 영이 제 마음을 조종해서 4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배운 것도, 심지어 계산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확실한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확실한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내가 속고 있든 꿈을 꾸고 있든 환각을 보고 있든 의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제가 찾아낸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생각하는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심하려면 의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니까요. 생각하려면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든, 현역에서 물러나셨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명함이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 때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 건강을 염려하는 그 마음, 삶의 의미를 묻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예요. 저는 청년 시절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나라는 존재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생각하는 나 자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깨달음이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그 불안과 싸워야 했어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기침이 멎지않아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났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먼 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약한 몸으로, 이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새벽을 맞이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통증 때문에 혹은 화장실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말입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혈당을 체크해야 한다는 생각, 병원 예약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는 그 시간이요.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한 장이 마음 전체를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했던 저는 항상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고 살았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사색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생각했죠. 몸이 약하니까 격렬한 활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약함이 곧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달리기를 할 수 없었기에 사색을 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없었기에 책을 읽었으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조용히 앉아서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려 했고, 과음하지 않으려 했으며,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이것이 제가 제 약한 몸과 화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기침이 멎지 않아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숨을 내쉬고.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밤에 불안이 밀려올 때, 통증이 심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걱정은 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매일 아침,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색의 시간이요. 여러분께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부정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불안을 직시하면 불안은 조금 작아진다는 것이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조금 덜 무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을 바라보는 주체, 즉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청년기를 지나 장년이 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네덜란드로 갔어요. 1628년 저는 암스테르담에 정착했습니다. 왜 네덜란드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리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랐어요. 저는 처음에는 도시 중심부에 살았지만 곧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레이든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밖은 고요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평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운하를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니,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람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수다 속에서 제 생각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제 생각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정작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은 잊어버리곤 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동료들과도, 심지어 가족과도요.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제 작은 집에서 저는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왠지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왠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가끔 전화를 해도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하고 몇 마디 나누고는 끊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것은 이겁니다.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면서도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쓰는 시간, 저는 그분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행복하실까?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거리는 때때로 서로를 더 잘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 멀어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매일 함께 살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떨어져 있을 때 깨닫게 되죠. 저는 작은 네덜란드 집에서 혼자 앉아 종종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멀리 보였어요. 웃고 떠들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찍이 서 바라보았죠. 나는 왜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일까?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제 생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고독이 필요했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다면 그 조용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의심하는 여러분 자신, 고민하는 여러분 자신. 그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고 불안할 때도 많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창밖의 어둠이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럴 때 저는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일종의 명상이었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잉크가 마르는 냄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그 느낌. 그것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진정시켜주는 활동 말입니다. 산책일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으며, 뜨개질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세월이 흘러 1649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가 저를 스톡홀름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왕 크리스티나는 당시 23살의 젊은 여왕이었는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여왕 크리스티나는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고 저에게도 와서 철학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당시 저는 이미 53살이었고 네덜란드의 온화한 기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춥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제 약한 몸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649년 가을, 저는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이미 추웠고 날씨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여왕 크리스티나는 저를 환영해 주었지만 여왕의 일정은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왕 크리스티나는 새벽 5시에 철학 수업을 받고 싶어 했어요. 궁전의 도서관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았고 새벽의 추위는 뼈를 내는 듯했죠. 저는 평생 아침에 침대에서 오래 누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해는 오후 3시면 지기 시작했고 아침은 9시가 되어야 밝았어요. 긴 어둠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침이 다시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궁전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겨울에 들어섰구나. 몸도 약해졌고 기력도 떨어졌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동시에 평온했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겨울에 들어섰다는 느낌 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그 시기에 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요. 그 깨달음은 슬프지만 동시에 어떤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스웨덴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왕 크리스티나와의 대화는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젊은 여왕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데카르트,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나요? 데카르트,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데카르트,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을까요? 저는 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제 영혼을 잘 돌보았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과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저는 존재했으니까요. 1650년 2월, 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스웨덴의 추위와 무리한 일정이 제 약한 몸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열이 심하게 났고 기침이 멎지 않았으며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생각했고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글을 썼으며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살았으니까요. 마지막 며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약했던 어린 시절, 의심으로 가득했던 청년기, 고독했던 장년기, 그리고 추위 속에서 맞이하는 말년. 제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의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고로 나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가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지위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불안 속에서도 의심하는 마음, 두려움 속에서도 질문하는 마음, 고독 속에서도 사색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은퇴하셨든, 현역에 계시든, 건강하시든, 아프시든, 가족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불안과 싸웠습니다. 몸이 약했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며,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과 의심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를 찾도록 이끈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손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만나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시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불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혹시 그 불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아직 느낀다. 너는 아직 생각한다. 그러니 너는 아직 존재한다. 후대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흔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의심했다는 것, 우리가 용기 있게 질문했다는 것. 저는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이 하나였어요.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생각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불안이 밀려오거든 그 불안을 외면하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왜 나는 불안한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이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질문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든 그 걱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든 그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든 그 의심하는 여러분 자신은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은퇴했다고, 늙었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들,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의심,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걱정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저는 데카르트였습니다. 400년 전에 살았던 불안하고 의심 많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과 의심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잠식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안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확인할 것인지를요.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해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 질문하며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두려워질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의심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환영하세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되고, 여러분의 존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데카르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생각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내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400년을 넘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제2만자에 맞춰서 만들어져 불안과 의심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데카르트의 마음, 철학. 1619년 11월, 독일 울름 근처의 작은 마을.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고 있었고, 군대 막사 근처의 작은 방에서 저는 난로 옆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23살의 데카르트, 바로 저였죠. 난로의 불빛이 벽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밖에서는 술 취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고, 말발굽 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두드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촛불 하나를 켜놓은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서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자꾸 올라왔거든요. 불안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공허함이었을까? 저는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밤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밤. 별다른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이 두렵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밤 말입니다.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나서 혹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밤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그날 밤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 저는 거센 바람에 휘청이며 걷고 있었어요. 몸이 제대로 서 있질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한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것 같았죠. 저는 교회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여서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불꽃이 튀었죠.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나는 건지 밖에서 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꿈은 조금 달랐어요. 책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2권의 책. 하나는 사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집이었어요. 저는 그 시집을 펼쳤고 나는 어떤 삶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촛불 아래에서 반짝였고 저는 그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나는 어떤 삶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잠에서 깬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난로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 느꼈다고 해야겠죠.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것, 믿어온 것, 당연하다고 여겨온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 확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지식, 책에서 읽은 이론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진리들. 그 모든 것이 정말 확실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의심한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단 하나라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찾고 싶었거든요. 저는 데카르트입니다. 1596년 프랑스 투렌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떠돌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말이에요. 은퇴 후에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신 분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시는 분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며 걱정에 사로잡히시는 분들께요. 저는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과 외로움, 의심과 두려움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감정들과 평생을 함께 살았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불안과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를 찾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의 꿈 이후, 저는 다시는 예전의 데카르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어요. 질문하고 싶은 욕구, 의심하고 싶은 충동, 확실한 것을 찾고 싶은 간절함. 그것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나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죠. 저에게 그 불안과 의심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제 이야기는 사실 그 꿈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저는 자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죠. 기침이 멎지 않았고 열이 자주 났으며 숨쉬기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프랑스 투렌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제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뭔가 불완전한 느낌을 안고 살았어요. 마치 제 안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와 유모가 저를 키웠는데 그분들은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성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린 시절 혹은 지금 건강 때문에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병원 가보셨어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시선 말입니다. 걱정이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돌봐야 할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씁쓸함도 함께 느껴지는 그 시선이요.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저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침대에서 더 쉴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라 플래슈 예수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죠. 그 시간, 저는 그냥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아주 많이요. 천장의 나무 무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는 정말 저기에 있는 걸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빛은 정말 따뜻한 걸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학생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저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걸까?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아이. 질문만 잔뜩 하고 선생님의 대답에도 하지만 그게 정말 확실한가요? 라고 되묻는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제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혹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만들었어요. 청년이 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했지만 마음도 약했어요. 세상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으며 미래가 두려웠죠.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더욱 간절하게 확실한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생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세상은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나 자신 안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방법적 회의로 이끌었어요.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심하는 태도 말입니다. 먼저 저는 감각을 의심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확실한가? 저는 생각했어요. 멀리서 보면 둥근 탑이 가까이 가면 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신기루가 보이죠. 열이 날 때는 차가운 물도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경을 쓰고 보던 세상과 안경을 벗고 본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요.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과 후에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일까요? 그 다음엔 지식을 의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책에서 읽은 것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 이 모든 것이 정말 확실한가? 저는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도 나중에 틀렸다고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더 깊이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수학도 의심했어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계산할 때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4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다른 답인데 제 마음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배운 것도, 심지어 계산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확실한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확실한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내가 속고 있든 꿈을 꾸고 있든 환각을 보고 있든 의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제가 찾아낸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생각하는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심하려면 의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니까요. 생각하려면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든, 현역에서 물러나셨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명함이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 때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 건강을 염려하는 그 마음, 삶의 의미를 묻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예요. 저는 청년 시절,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나라는 존재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생각하는 나 자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가족이 떠나 있어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예요. 하지만 이 깨달음이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그 불안과 싸워야 했어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기침이 멎지않아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났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먼 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약한 몸으로, 이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새벽을 맞이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통증 때문에 혹은 화장실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말입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혈당을 체크해야 한다는 생각, 병원 예약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는 그 시간이요.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한 장이 마음 전체를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했던 저는 항상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고 살았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사색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생각했죠. 몸이 약하니까 격렬한 활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약함이 곧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달리기를 할 수 없었기에 사색을 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없었기에 책을 읽었으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조용히 앉아서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려 했고, 과음하지 않으려 했으며,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이것이 제가 제 약한 몸과 화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기침이 멎지않아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숨을 내쉬고.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밤에 불안이 밀려올 때, 통증이 심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걱정은 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매일 아침,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색의 시간이요. 여러분께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불안을 직시하면 불안은 조금 작아진다는 것이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조금 덜 무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을 바라보는 주체, 즉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청년기를 지나 장년이 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네덜란드로 갔어요. 1628년, 저는 암스테르담에 정착했습니다. 왜 네덜란드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리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랐어요. 저는 처음에는 도시 중심부에 살았지만 곧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레이든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밖은 고요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평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운하를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니,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람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수다 속에서 제 생각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제 생각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정작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은 잊어버리곤 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동료들과도, 심지어 가족과도요.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제 작은 집에서 저는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왠지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왠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가끔 전화를 해도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하고 몇 마디 나누고는 끊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것은 이겁니다.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면서도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쓰는 시간, 저는 그분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행복하실까?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거리는 때때로 서로를 더 잘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 멀어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매일 함께 살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떨어져 있을 때 깨닫게 되죠. 저는 작은 네덜란드 집에서 혼자 앉아 종종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멀리 보였어요. 웃고, 떠들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찍이서 바라보았죠. 나는 왜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일까?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제 생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고독이 필요했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다면 그 조용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의심하는 여러분 자신, 고민하는 여러분 자신. 그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고 불안할 때도 많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창밖의 어둠이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럴 때 저는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일종의 명상이었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잉크가 마르는 냄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그 느낌. 그것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진정시켜주는 활동 말입니다. 산책일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으며, 뜨개질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세월이 흘러 1649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가 저를 스톡홀름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왕 크리스티나는 당시 23살의 젊은 여왕이었는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여왕 크리스티나는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고 저에게도 와서 철학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당시 저는 이미 53살이었고 네덜란드의 온화한 기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춥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제 약한 몸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649년 가을, 저는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이미 추웠고 날씨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여왕 크리스티나는 저를 환영해 주었지만 여왕의 일정은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왕 크리스티나는 새벽 5시에 철학 수업을 받고 싶어 했어요. 궁전의 도서관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았고 새벽의 추위는 뼈를 내는 듯했죠. 저는 평생 아침에 침대에서 오래 누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해는 오후 3시면 지기 시작했고 아침은 9시가 되어야 밝았어요. 긴 어둠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기침이 다시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궁전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겨울에 들어섰구나. 몸도 약해졌고 기력도 떨어졌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동시에 평온했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겨울에 들어섰다는 느낌 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그 시기에 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요. 그 깨달음은 슬프지만 동시에 어떤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스웨덴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왕 크리스티나와의 대화는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젊은 여왕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데카르트,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나요? 데카르트,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데카르트,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을까요? 저는 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제 영혼을 잘 돌보았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과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저는 존재했으니까요. 1650년 2월, 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스웨덴의 추위와 무리한 일정이 제 약한 몸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열이 심하게 났고 기침이 멎지 않았으며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생각했고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글을 썼으며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살았으니까요. 마지막 며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약했던 어린 시절, 의심으로 가득했던 청년기,
고독했던 작년기, 그리고 추위 속에서 맞이하는 말년. 제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의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고로 나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가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지위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불안 속에서도 의심하는 마음, 두려움 속에서도 질문하는 마음, 고독 속에서도 사색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은퇴하셨든, 현역에 계시든, 건강하시든, 아프시든, 가족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불안과 싸웠습니다. 몸이 약했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며,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과 의심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를 찾도록 이끈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손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만나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시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불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혹시 그 불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아직 느낀다. 너는 아직 생각한다. 그러니 너는 아직 존재한다. 후대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흔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의심했다는 것, 우리가 용기 있게 질문했다는 것. 저는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이 하나였어요.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생각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불안이 밀려오거든 그 불안을 외면하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왜 나는 불안한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이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질문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든, 그 걱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든, 그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든, 그 의심하는 여러분 자신은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은퇴했다고, 늙었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들,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의심,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걱정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저는 데카르트였습니다. 400년 전에 살았던 불안하고 의심 많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과 의심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잠식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안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확인할 것인지를요.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해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 질문하며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두려워질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의심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환영하세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되고 여러분의 존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데카르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생각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내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400년을 넘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